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한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정부의 9.19 합의 파기를 두고 여야의 책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행안위에선 이상민 장관 불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데 이어 30일 본회의를 두고도 여야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 없이 본회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30일 반드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취임 이후 75개국 700여 명을 대상으로 펼친 부산 엑스포 유치 대장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김 의장은 국내외를 넘나들며 막판까지 홍보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정책클럽, 기자, 대기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하자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데 대한 여야의 엇갈린 평가와 오늘 본회의가 무산된 가운데 쌍특검과 탄핵안을 두고 격화된 신경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면서 사실상 9.19 군사 합의가 파기됐는데요.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야는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9.19 군사 합의 파기에는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벌였습니다. 여야는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이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위성 발사가 전쟁 준비의 일환이라는 그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면은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망동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경제 파탄을 심화시킨 이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여야는 9.19 군사합의 파기 책임론을 두고는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먼저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파기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이 떴으니 이 부분에 대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행금지 구역에 대해서 우리의 정찰 자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대응을 한 건데 그것도 효력 정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거 북한이 분명히 깬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상황들을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이 있고 국지전이 도발될 수도 있는 거고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발사체 성공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데에 따른 우리 상응 조치는 윤 대통령이 귀국하면 상의에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방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방첨단과학 기술 사관학교 설치 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18개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국가행정 전산망 마비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탈북민 강제 북송 규탄 결의안 채택이 불발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행안위와 외통위 등 상임위 주요 소식을 한규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행정 전산망 마비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영국 출장을 비판했고 행안부는 영국 내각부의 특별 요청이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국회 현안 질의도 예정이 돼 있고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원인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또 재발 방지 대책도 얘기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장관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영국 내각부에서도 특별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상화된 것을 이유로 해서 안 간다고 하는 것도 양국 간의 관계를 고려한 것입니다.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카카오 먹통 사태를 강하게 질타했던 것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응을 지적했고
여당은 전 정부의 행정 전산망도 마비됐었다며 정부를 두둔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날 탈북민 강제북송 규탄 결의안 채택이 불발된 것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며 결의안 채택을 불발시켰다며 지금이라도 협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낼 수 있는 자료는 다 냈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자료는 중국 당국이 안 주면 우리가 확보할 수 없는 자료인데 그거 안 주면 못하겠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무리한 억지라고 생각을. 민주당은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중국 내 탈북자 실태 현황을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확인 안 하고 무조건 갖다가 이거 언론 이거 통과시키자. 이런 식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 통과시키지 않으면 다음 한 건 더 이상 심사 진행하지 못하겠다. 이런 식의 심사를 하는 게 북한의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선언에 대해 김영우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전면 파기 선언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며 북한의 구체적 행동을 확인한 후 대응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환노위 전체회의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유예해야 한다고 했지만 야당은 정부가 산업재해 문제를 기업 위주로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입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에 대한 합의 이전엔 본회의를 열 수 없다며 정쟁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소식을 문그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정된 본회의가 무산되고 의원총회를 개최한 국민의힘. 민주당을 향해 정치 공세를 멈추기 전에는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의해야 하는 일정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과 쌍특검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오는 30일과 내달 1일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잠정적으로 지정해놓은 날짜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협상 내용을 왜곡하고 의회 폭주를 일으키는 막장 정치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안건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분명한 대국민 약속이 있어야만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단호히 밝힙니다. 국민의힘은 또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9.19 군사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최근 북한이 연속으로 군사 정찰위성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시정지했는데 너무 속전속결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나오자 휴지 조각에 불과한 합의서를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수명이 다한 편향적 합의서를 붙들고서 여전히 그것이 평화를 보장하는 안전핀이라고 생각하겠다는 민주당의 정신승리는 이제 그만 버릴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편 양양자 한국의 희망 대표는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혁신위원회를 만나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정치 혁신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합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양 대표는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두고 창당한 만큼 합류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치적 연대는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문그린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막으려고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취소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딴 막말 논란 속에 야당 지도부는 오만과 교만 때문에 정치 불신을 사선 안 된다며 당 기강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파행시켰다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이 방송 장악을 위해 약속과 민생을 저버렸다며 비판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과 법사위원장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어떻게든 막고 정권의 방송 장악을 지속하겠다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탄핵안을 처리하는 건 김진표 국회의장과 오래 논의해왔다고 강조했는데
국민의힘은 사실이라면 의장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거부권 남발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기본권 보장과 약자 보호를 위한 노조법과 언론 자유를 지키는 방송 3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한편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과 허영 의원의 국민 비하 발언 논란 등 당내 설화가 이어지자 이재명 대표는 언행을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이 망가졌다는 등 의원들 간 언쟁이 오간 대화 내용이 공개된 데 이어 최 전 의원 징계 후 지지층 의견이 갈린 것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국민들께서 교만하다 또는 폭주한다, 일방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몸가짐, 마음가짐, 행동과 말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또 당내 분열 문제를 우려하며 당원 당규와 시스템 공천 원칙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춰 당을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이슈픽에서 여야 정치권 이슈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를 실시했는데요. 여야 모두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질타를 했죠. 네, 오늘 있었던 행안위 현안 질의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오늘 행안위 현안 질의가 실시가 됐는데요. 여야 이번 행정망 마비 사태에 대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비판을 이어가면서도 또 이 재난 문자 발송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을 보였는데요. 먼저 강병원 민주당 의원, 이 카카오 먹통 사태 때는 비상 상황 시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더 심각했는데도 사과가 없었다고 지적을 했고요. 대한민국이 디지털 재난 정부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도 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부라는 자긍심을 가졌는데 이번에 체면을 많이 구겼다. 조은희 의원도 마비의 원인이 네트워크 스위치 장비 이상인데 고성능 장비를 교체하고도 다시 문제가 생겼다며 정부는 더 큰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다만 이런 대규모 먹통 사태인데도 왜 재난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에는 여야가 차이를 보였는데요.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사고가 발생했다고 문자라도 한번 보냈냐,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재난 문자가 너무 많아서 문자 폭탄이라는 말도 있다며 그러다 보면 실제 일어난 것보다 더 과대하게 문자가 갈 수 있다고 옹호를 했습니다. 한편 오늘 질의에서는 고기동 차관은 불편을 겪은 국민께 송구하다며 장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그 행정망 마비 사태가 아직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완전히 복구가 됐다고 한 지 이틀 만에 또 멈췄고 오늘도 또 사고가 하나 있었죠. 조달청 전산망에도 오류가 생기면서 1시간 정도 먹통이 발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연이어서 전산망 마비가 터지고 있는데요. 어제 오전 11시 45분쯤이었습니다. 주민등록 시스템이 한 20분 정도 멈추면서 업무가 마비가 됐습니다. 시스템이 멈추면서 이제 일선에 있던 공무원들이 이 주민등록 시스템, 행정 시스템에 접속할 수가 없었는데요. 등본이나 초본, 전입신고 등 이런 업무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이제 로그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가 사실상 마비가 됐고요. 시민들이 큰 불편을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겪었습니다. 11시 45분 이 점심시간을 이제 쪼개서 왔을 텐데 네, 더 많이 몰리잖아요. 예, 돌아가는 일들이 빈번했고요. 행안부는 단시간에 많은 민원이 몰려서 일시적 과부하가 걸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은 조달청에 이 나라장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포함한 행정 전산망이 1시간 정도 불통이 됐는데요. 오늘 오전 9시 20분부터 10시 20분까지 대략 약 1시간 정도 오류가 생긴 겁니다. 이에 나라장터 사이트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고요. 전자 입찰은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걸 원인을 좀 밝혀야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이거 현재까지도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장비는 이제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알았는데 네. 어떤 이제 오류인지는 모르는 건데요. 이번 사태가 네트워크 장비인 L4 스위치, 이 L4 스위치에 오류가 생겨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지금 행안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안부 관계자는 어떤 장비에 문제가 생겼는지는 밝혔지만 그 장비 내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를 일으켰는지는 지금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L4 스위치, 아직도 이 수만 대의 서버에 5,000개 정도가 5,000개나요? 예, 남아 있어서 점검을 하고 또 교체하는 데만 1년 이상 걸릴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 사태에서 당일에 이제 주민센터가 문을 닫을 때까지 이 정부의 공식 발표나 재난 문자는 없었고요. 이후에 전산망이 완전히 복구됐다고 밝혔던 어제도 이 앞서 전해드린 대로 시스템이 20분간 멈추면서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는 물론 만약에 이렇게 디지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대응하는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디지털 재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한편 어제 법사위 법안 심사 일정이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정됐었던 본회의까지 연기가 됐죠? 네, 본회의가 오는 30일, 이번 달 30일과 다음 달 1일로 미뤄졌습니다. 원래 어제 법사위 법안 심사가 이어지고 오늘은 이제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당초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가 개최가 되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을 다시 발의할 방침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이 이 본회의 일정이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며 법사위 전체 회의를 산회를 시켰고요. 이에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다음 본회의는 오늘 30일과 다음 달 1일에 열리게 됐습니다. 다만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이게 예정대로 열릴지 이건 좀 불투명한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먼저 어제 국회의장실 발표를 먼저 보면요. 오늘 본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는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보고하고 다음 달 1일에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여야가 본회의 개최에 대한 전제 조건을 놓고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3일 오늘 본회의를 안 하는 것만 합의한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국민의힘 전주회 원내대변인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가 합의된다는 전제 하에 열기로 한 것이다.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30일 본회의를 여는 것도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고 민주당 측에서는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취소를 한 거다. 오늘 본회의는 오래전부터 확정이 됐던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 사항이었다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 법사위가 취소되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 것, 그러면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당을 비판을 했는데요.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초 여야 간사 간 합의한 상임위 전체 일정을 법사위원장이 마음대로 취소한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밝혔고요. 특히 어제 법사위는 본회의와 무관하게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130여 개 민생 법안들을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 법사위를 열지 않겠다는 행태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처럼 방통위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안 그리고 쌍특검법의 예산안까지 맞물리면서 향후 본회의 일정이나 예산안 처리 시점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결정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부터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김진표 국회의장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17개월 동안 지구를 6바퀴 도는 대장정을 펼친 김 의장의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전을 장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제 멕시코와 칠레, 인도네시아 순방을 끝으로 대한민국 입법부 수장으로서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돌아온 김진표 국회의장. 2022년 7월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취임한 후
75개 국가 700여 명의 국가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 김 의장이 달린 거리만 24만 킬로미터, 지구 6바퀴에 이릅니다. 취임 일성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천명한 김 의장은 올 1월 의장 직속 경제외교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범국가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4월에는 국회에서 초당적 부산 엑스포 유치 결의안을 통과시켜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에게 직접 전달해 국민적 열망을 부산 엑스포 유치에 총결집시켰습니다. 귀빈 방청석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실사를 위해서 방한한 세계박람회기구 실사단 일행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사단 여러분의 우리 국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 의장은 동맹 외교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정부 외교와 달리 다양한 국가에 유연한 접근이 가능한 의회 외교의 장점을 살렸습니다. 75개 국가를 찾아다닌 광폭 외교에다 권역별 주요국에 대한 방문 초청 외교를 거듭해 지지 의사를 재확인한 중점 공약 외교. 여기에다 믹타 국회의장 회의와 한 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 G20 의회 정상회의 등의 참석을 계기로 막판까지 현장에서 다자 외교에 집중해 부산 엑스포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켰습니다. 부산 엑스포를 88 올림픽, 2002년 월드컵에 어긋가는 국가 중흥의 도약대로 삼아야 합니다. 부산 엑스포를 국운 융성의 전기로 만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유치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부산 엑스포 전도사이자 부산과 세계를 연결하는 홍보대사로서의 소임을 다한 그는 마지막으로 국제박람회기구 150여 회원국 의회 수장들에게 부산 엑스포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고 이제 그 결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2030 부산 엑스포 유치가 확정되면 김 의장은 즉각 특별법을 제정해 부산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법률적 예산적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대구 경북 출신의 재선 김석기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제9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투표를 실시한 결과 단독 입후보한 김 의원이 신임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각종 설화로 징계를 받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징계 취소를 앞두고 자진 사퇴하면서 실시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하고 이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 소형 모듈 원자로 사업을 계승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칙과 상식은 혁신형 SMR 산업이 2020년 국가산업으로 확정됐고 여야가 공동으로 예타 예산 통과에 힘을 합쳤는데 국회 산자위에서 관련 사업 7건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문제를 진영 논리로 풀어갈 것이 아니라 탈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자원 빈곤국인 우리가 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제10회 바른정치 언어상 시상식에서 백혜련 의원이 대상을, 그리고 윤재옥, 김한규 의원 등 1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바른정치 언어상은 국회의원 연구단체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정치 언어 품격 제고를 위해 지난 2010년에 제정했으며 매년 국회의원들의 공식 발언 분석을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치인의 품격 있는 말과 논리가 국회와 정치에 대한 신뢰를 쌓는 기본이라며 지난 10월 여야 원내대표가 맺었던 신사협정이 지켜지도록 의원들이 더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11월 23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9.19 합의 파기 공방입니다. 북한이 그제 심야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면서 우리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남북 군사 합의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즉각 효력이 정지된 9.19 합의 1조 상황은 군사분계선 인근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항공기 비행을 금지하기로 한 건데요. 북한은 자신들도 9.19 군사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면서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처리하고 군사 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다. 통일부는 북한이 억지 주장과 함께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규탄했고요. 국방부도 북한이 도발한다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는 시각은 아니 그 파괴된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는 북한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아마 이견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 제공은 핵심은 뭐냐면 북한이 핵 개발을 재개하고 이걸 법령으로 구체화했으며 한 발 더 나가서 선제적으로 이걸 우리를 향해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뒤틀어지기 시작한 거죠.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죽이기 일환으로 정책을 다 없애는 일환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악수를 떠는 것 같습니다. 헌법자들이 더 할개를 치는 꼴이 되잖아요. 실익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군사적 긴장도를 높여서 우리에게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이 반복된다면 합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에 힘을 실은 반면 민주당은 북한의 행위를 국내 정치로 연계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처럼 사실상의 9.19 군사합의 파기를 두고 오늘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도 여야의 뜨거운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깬 겁니까? 북한이 먼저 깬 겁니까? 북한입니다. 실질적으로 파기해왔고 오늘은 선언적 파기까지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또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무력 침공을 하겠다는 위협 행위가 없어지면 그 조항들은 다시 복원될 수 있기 때문에 효력 정지를 한 것입니다. 효력 정지할 때 모든 것은 실익이 있어요. 잃을 거는 뭡니까? 잃을 거는 따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잃을 거는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나면 우리가 50배 손해나는 건 뻔한 사실 아니냐고. 어떻게 잃을 게 없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합니까? 1조 원의 이익이 있다면 그로 초래되는 건 1원입니다. 외교부는 2018년 9.19 남북군사 합의 중 일부 내용의 효력 결정과 관련해 미국, 일본, 중국 측의 파기가 아닌 정지의 의미임을 정확히 설명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북한의 군사 합의 3,600차례 위반에도 지금껏 합의를 지켜왔던 정부와 우리 군이 효력 정지라는 첫걸음을 뗐습니다. 이따른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이은 위중한 사태인 만큼 향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입니다. 민주당 혁신계 모임 원칙과 상식이 오늘 입장문을 내고 당 지도부에 위성정당 방지법을 권고 당론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핑계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기득권 정당으로 전락할 것이라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앞서 민주당 의원 53명은 성명을 내고 위성정당 방지법의 당론 추진을 재차 촉구했고요. 지난 15일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 30명이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대선 때도 여러 번 약속을 했고요. 지금 침묵을 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원래 제도인 병립형으로 되돌아가자는 입장이지만 법안 처리에 키를 쥔 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선거법 협상이 안 되고 그대로 가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사실상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인 건데요. 모순적인 것이 지금 위성정당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도 좀 당혹스러운 대목이 많을 겁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른바 조추성인가요? 그분들이 대해서 지금 뭐 당을 만들겠다, 출마하겠다에 대해서 굉장히 난처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민주당 전체 지지율에 미칠 영향도 민주당의 어떤 선거 구도에 미칠 영향을 난처해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바로 이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겁니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혁 방향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어게인 조국, 송영길, 추미애 위성정당을 만들어 다시 한번 재미를 보려는 심산이 아니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현행 선거제 유지 시 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선언하기도 했었죠.
병립형으로 가지 않고 현행 연동형제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위성 정당도 만들지 않겠다고 이재명 대표나 저나 수차례 공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기 국회가 끝나기 전에 여야의 빠른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또한 위성 정당을 법으로 막자는 야당 의원들의 촉구가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의치랑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일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고요. 이제 그 바람에 9.19 군사 합의가 지금 사실상 파기되는 그런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하고요. 네. 국회가 지금 연말 예산 국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엄청나게 뒤숭숭합니다. 뭐가 어떻게 될지 그런 정치 현안을 갖고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틀 전 밤에 북한이 기습적으로 군사 정찰 위성을 이제 발사를 했고 정부는 9.19 군사 합의 일부 조항 효력을 이제 정지를 했습니다. 바로 이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는 양쪽의 이제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이제 비행 금지에 대한 거였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제 효력을 정지를 시켰습니다. 북한은 사실상 전면 합의 파기를 이제 선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와 이제 여당은 타당한 조치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고 민주당은 엉뚱한 처방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먼저 두 분의 좀 평가부터 들어볼까요? 뭐 아시다시피 9.19 군사합의가 5년 전에 있었는데 이 군사합의 이후에 북한은 이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게 무려 3,000번이 넘는 그 합의 위반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우리만 지키는 합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미 북한은 뭐 합의를 뭐 진짜 밥 먹듯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저질러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쪽만 지키는 합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미 오래전에 이 합의는 깨진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효력 정지 뭐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 9.19 군사합의에 보면 북한의 핵 개발에 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없어요. 핵 개발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9.19 군사합의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휴전선 인근에서 뭐 북한의 여러 가지 뭐 장사정포나 이런 거를 만약에 산 뒤 같은 데서 설치해 놓고 뭐 도발을 하더라도 그걸 가서 정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된 거는 저는 이거는 이미 깨진 거나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북한이 뭐 정찰 위성을 이렇게 지금 쏘고 뭐 성공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다면 뭐 우리 정부로서는 효력 정지가 아니라 원래는 우리 정부가 먼저 파기를 했어야 옳은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북한의 이제 기존의 그런 도발을 이제 감안을 했을 경우 이번에 이제 정부와 여당의 대응은 상당히 적절했고 이미 유명무실한 그런 합의였다. 우리만 지키는 합의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일부 효력 정지가 아니라 전면 파기까지도 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이게 상대가 있는 거거든요. 남북 간에 이제 모처럼 뭐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거기다가 이제 서명을 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우리도 지금 파기했다고는 말을 안 하고 있고요. 북한에서도 파기란 말을 안 쓰고 있어요. 뭐 군사 분계선의 강력한 무력과 뭐 신형 군사 장비를 전진 배치한다. 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응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 정부 입장은 북한에서 사실상 파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북한에서는 아니 그거는 우리가 파기한 게 아니고 남쪽에서 지금 우리 이제 무효화 조치한 걸 가지고 지금 파기하겠다는 것 아니냐 책임을 상대방한테 좀 떠넘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를 가지고 무슨 여야가 입장을 달리해서 논쟁할 문제는 전 아니라고 봐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은 국내 경제나 복지에서는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또 윤석열 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이 외교 안보 그 중에서도 남북 관계는
완전히 좀 생각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좀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결국 9.19 군사 합의가 이제 사실상 없어지게 되면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야가 이렇게 정쟁을 벌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도 미리 예고를 했거든요. 군사정찰 위성 발사하면은 이거 일부 조항 무효화하겠다 예고했고 예고한 대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 혹시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 벌어지더라도 전면전으로 넘어가지 않게 이 위기 관리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좀 여야가 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대응이 뭐 있을 수 있는 그런 대응이다라고 예고한 거기 때문에 예고한 거기 때문에 제가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이걸 그냥 현실로 인정을 하고 네. 좀 지혜를 모아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내 정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여야가 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재발의와 쌍특검 추진을 놓고 이제 대치 국면인데 오늘 원래 그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됐었는데 전격적으로 이제 좀 무산이 됐습니다. 또 오는 30일과 내달 1일에 예정이 돼 있었던 본회의도 민주당은 이제 무조건 열겠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걸어서 현재 이게 본회의가 개최가 될지 이제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여야의 이제 본회의를 놓고 개최를 놓고 이제 벌어지는 이 신경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 핵심은 탄핵안이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 이걸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 거고 민주당은 네. 이걸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막겠다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 내년도 예산안보다 이 부분을 더 신경 쓰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내년도 예산안 이게 내년도 예산안 때문에 사실은 본회의를 잡아놓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그 양당의 그 첨예하게 대치 전선은 탄핵으로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네. 이거야말로 정말 예산안은 원래 12월 2일 통과가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어떤 대타협 뭐 이런 걸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그걸 시도를 해야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네. 보기엔 그때까지 아마 이렇게 대치 국면으로 갈 텐데 좀 독려를 해서 네. 김진표 의장이 뭔가 하여튼 뭐 민주당이 하겠다고 그러면 뭐 탄핵은 하는 거니까 그 대신 예산안은 뭐 빨리 기한 내에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그 대타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 쌍특검보다도 탄핵 재발의 요건이 아니 뭐 다 마찬가지인데 예.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어쨌든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쩜 그 중재 여부가 좀 달려 있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뭐 중재안을 국회의장님이 내실 수는 있는데요. 결국 여야가 좀 대화를 해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11월 30일하고 12월 1일은 예산안 때문에 본회의를 잡아놓은 겁니다. 이게 네. 문서가 있어요. 네. 원내대표들이 서명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국회 관행이 그렇게 일정에는 합의를 했지만 나중에 실제로 본회의를 열려면 원내대표들 간에 또 다시 한번 의사를 모아서 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합의까지는 안 했다. 이게 이제 그 국민의힘의 입장이에요. 이제 아마 용산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이 탄핵을 어떻게든 막아봐라 아마 이런 지시를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국회 다수 의석을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포기하면서 뭐 이걸 못하게 탄핵 소추를 못하게 이렇게 하던데 그 편법이죠. 그런 식으로 언제까지 막을 수 있습니까? 어차피 민주당이 탄핵 소추하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뭐 지겠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러면 그냥 국회에서 우리 여당이지만 국회에서는 우리가 소수 세력일 수밖에 없다. 참 우리 참 서럽다. 이렇게 네. 국민들한테 어필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의사 일정을 잘 조정을 해서 막아보겠다고요? 이건 당당하지 못한 것 같고요.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처리해야 되고요. 네. 또 이 탄핵 소추안은 이거대로 표결에 붙이는 게 옳은 겁니다. 예. 네. 그 탄핵 소추는 표결대로 가는 게 국회 법대로 좀 아니 그 전에 순위다. 대화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 대화가 이제 좀 대화 타협의 정치를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산안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안의 협상도 역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 민주당이 윤석열 표 예산은 깎고
또 이제 전액 삭감이 됐었던 지역 화폐 등 이재명 표 예산은 이제 증액을 한 상황이 되자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의 폭주라고 이렇게 반발을 한 상황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는 예산 심의인데요. 이제 12월 2일이 법정 정해진 이제 시한인데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법정 예산 심의 기간 뭐 지켜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두 분의 좀 전망 들어볼까요? 네. 뭐 아시다시피 예산안 가지고 늘 이런 식으로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네. 지금은 아마 내년 총선과 연계돼 있어서 훨씬 더 심각할 텐데, 근데 이게 예산안은 하나의 완충 그 장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거나 네. 아니면 뭐 증액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이른바 윤석열표라고 하는 예산 다 깎아놓으면요, 정부가 그거에 다 동의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나중에 뭐 윤석열표 예산 일부 살리고 뭐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그럼 전부 다 통과시키느냐? 아니죠. 그렇게 되면 정부가 동의를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아마 지금과 같은 대치 상태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작년에도 이제 이 예산안으로 이 시점에서 이제 같은 또 이제 그 토론을 벌였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그러면 언제쯤 좀 해결이 될까요? 예, 결국 잘 될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사실 근본적으로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네. 심의권은 국회가 갖기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뭐 이런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매년 이 예산 통과 안 돼서 정부가 멈출 것 같다, 이제 이런 뉴스가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보는 장면이고요. 결국 이 상임위원회나 뭐 또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별 큰 의미는 없어요. 결국 막판에 이 여야 원내대표들이 전권을 가지고 네. 일관 타협안을 만들어서 아마 의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 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 또는 뭐 야당 원내대표하고 지금 대화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그 실질적인 어떤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면 예산 안에 있어서도 그런 합의안을 만드는데 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행히 지금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두 분 다 아주 인품이 좀 합리적이고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네. 둘이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잘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결국 마지막에 가면 좋은 조정을 거쳐서 타협안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뭐 해를 넘기거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걱정 안 해도 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뭐 좀 안도의 늘 충돌해 왔으니까요. 네.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주고받기 안 하면 이거는 통과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뭐 연말 안에는 그럼요. 뭐 타협이 될 거다. 예, 뭐 그 의견을 갖고 계시네요. 그 총선의 그 시간이 점점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관련한 이야기를 이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그 민주당의 이제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위성정당 방지법을 권고 당론으로 추진하자고 밝혔습니다. 이제 또 일전에도 이탄희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위성정당 방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또 냈었고, 또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은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서 권역 내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 권역별 병립형을 이제 주장한 상황인데, 민주당은 병립형과 현행 준연동형을 놓고 이제 고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선거제도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사실은 선거제도에 관해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정답은 없습니다. 네. 이거 선거제도는 어차피 협상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상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그래서 민주당이 만드는 또는 추구하는 방향이 이게 옳은 겁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정파적인 논리고 네. 결국 협상의 산물이다. 근데 그 협상이 늘 제대로 안 돼요. 기한도 못 맞추고.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 준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뭐 병립형을 가지고 뭐 권역별로 하느냐 아니면 단일 명부로 하느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는 뭐 큰 차이는 아니고요. 결국 그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저는 시점을 좀 빨리 땡겨서 그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뭐 준비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늦추면 이거는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또 뭐 그냥 여러 가지 막 누더기 선거법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루빨리 그 여야가 결정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은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병립형으로.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은
병립형인지 준연동형인지 아직도 결정을 안 내리고 있으니까 네. 민주당이 좀 분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서 권역 내에서 이제 정당 득표율에 따라 그러니까 비례대표 선출을 마치 권역별 병립형이죠. 예. 병립형으로 지금 거의 이제 확정한 아니 그건 민주당 아니 국민의힘은 거의 확정이 돼 있습니다. 확정한 분위기고 민주당만 병립형과 이제 현행 준연동형을 놓고 이제 고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위성 정당이 다시 또 출연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처럼 준연동형을 유지하면 출연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도 이게 좀 복잡해요.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옛날처럼 병립형으로 그냥 돌아가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 고 끝까지 고집을 하면 우리는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의견이고요. 네. 그다음에 혹시 타협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러면 병립형으로 돌아가되 권역을 전국을 동일 권역으로 안 하고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병립형으로 가면은 어떠냐라고 또 일종의 타협안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비례대표 의석이 47개인데요. 그러면 이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을 이제 수도권 권역에 한 18석 정도가 나온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중부권은 강원도, 또 대구, 경북, 충청권 네. 이렇게 합쳐서 니은자, 영니은자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거기가 한 14석 정도가 나온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호남,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이렇게 합쳐서 이제 인구로 보면 한 15석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3개 권역으로 나눠요. 그렇습니다. 네. 3개 권역으로 이제 그렇게 나눠 가지고 이제 한번 협상을 해보자.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타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걸 병립형으로 갈지 준연동형을 해야 될지 아까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좀 논쟁이 벌어졌다고 하고요. 올해 안에 이거 결론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양당이 다 좀 여러 개 복수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내년까지 넘어가서 결국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 현실적으로 지금 여당의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또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쪽에서 마지막에 어떤 결단 또 혹시 가능하다면 어떤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선거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제도 최종 확정은 내년 초쯤인가요? 이미 늦었죠. 아니 그건 이미 원래 늦었는데. 1년 전에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올해 4월에 맞췄어야 실제적으로 되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대개 뭐 선거 한 달 전? 한 달 전 정도에 타결되는 경우가 많죠. 알겠습니다. 이제 이게요 12월 12일에 예비 후보 등록입니다. 네. 예비 후보를 위해서는 그때까지 최소한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넘겨서 아마 네. 좀 욕을 여야 다 많이 좀 먹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산안 그리고 선거제 확정이 다 이제 뭐 그 시한을 넘겨서 막판에 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출범 한 달을 맞았는데요. 오늘 5호 혁신안이 나왔습니다. 바로 과학기술 전문가를 비례대표 당선권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이 이제 담겼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지도부가 수용할지 여부가 이제 관건인데 지금까지 나온 안건 중에 제대로 매듭이 좀 지어졌다 평가를 받는 게 1호 그러니까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 이 안건이다라고 이제 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인데요. 혁신이 뭐 활동 기한을 이제 지키겠다는 입장도 있고 조기 해체는 없다 위원장이 뭐 발언도 했지만. 조기 해체론도 역시 더불어서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범 한 달이 된 여당 혁신위에 대한 평가 오늘 마지막으로 좀 짧게 좀 들어볼까요? 예, 뭐 일단 잘한 것 같아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네. 혁신위원회 만들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하나 아쉬운 건 이제 사실 지금 강서구청장 패배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끌려가서 진 거기 때문에 혁신을 한다면 대통령하고 여당의 관계를 좀 잘 좀 조정을 하자 이런 걸 혁신안으로 내면 좋았을 텐데 네. 이뇨한 위원장이 이제 그 나라님이신데 해서 이제 그거 안 한다고 선을 그어버렸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혁신안 5개 혁신안 내놨는데요. 내용 중에 뭐 괜찮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뭐 더 이상 할 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좀 조기 활동을 좀 조기에 종료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거는 이제 친윤의 불출마 내지는 수도권 험지 출마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어차피 12월 초까지 지금 그 기한을 주어 놓은 상태예요. 근데 아무도 호응하지 않고 있죠, 현재. 희생이요? 그래서 이 희생 뭐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혁신위가 그것에 대한 호응이 전혀 없이 혁신위가 끝난다 그러면 아마 혁신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역시 그 친윤의 정리 문제 이 부분이 저는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봅니다. 관건은 친윤과 중진들의 희생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결과물을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혁신위에 대한 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무리로 오늘 두 분의 한 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예, 추 의원님부터 지금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인요한 혁신위를 얘기했듯이 네. 사실 인요한 혁신위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12월 초까지 정말 아무런 그 뭐 친윤들의 호응이 없이 그냥 이 상태로 끝난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사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할 일들이거든요. 네. 권고를 하고 뭐 최고위원회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거 뭐 노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좀 달라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시간은 남았지만 저는 지금이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상당한 위기가 아닌가 관철하느냐 못하느냐의 네.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인요한 혁신위의 위기로 하겠습니다. 기회는 아닙니까? 아니 기회는 뭔가 그 실적이 나와야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예, 11월 말에 이 부산 엑스포 유치 여부가 결론이 납니다. 네. 우리나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꼭 됐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또 김진표 국회의장, 또 한덕수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막판 역전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현재 판세는 좀 불리하다고 해요. 그런데 네. 우리는 또 역전의 명수입니다. 과거에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도 막판 역전으로 가져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발 유치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부산 엑스포 응원을 제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부산 엑스포 할 수 있다. 네. 국회 라이브 6도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을 하면서 오늘 이제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출범한 지 한 달 된 국민의힘 혁신위에 대한 평가와 또 난항을 겪고 있는 내년 예산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오늘의 전국 현안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